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 구제금융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채권자 중 하나인 유럽연합 EU 관계자가 언급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협상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그리스 당국 계획과 EU 위원회 등의 공동 요구 조건 간의 큰 차이 때문에 협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연금 삭감과 조세제도 개편, 재정수지 흑자 목표치 등을 포함한 새로운 수정 제안서를 마련해 협상 대표단을 브뤼셀 현지로 급파했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이후 2년 반 만의 최대 상승폭입니다. 또한 직전월 기록인 0.4% 하락은 물론 시장 전망치인 0.4% 상승도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른 것은 휘발유와 식품 가격 상승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 심리지수도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94.6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확정치인 90.7보다 높고 시장 전문가들 전망치인 91.5도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미국 가계의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이 지난달보다 개선됐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파생상품 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오늘부터 확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증권 등의 가격 제한폭을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불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별 거래 일시정지 등 다양한 보완 정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주가 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하는 등 시장 감시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주말이 분수령이다 했었던 그리스 채무 협상이 또다시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IMF 협상단이 전격 철수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깊어졌었는데요. 주말 사이 그리스가 새로운 수정 제안서를 마련해서 국제채권단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또 결렬이 되고 만 것이죠.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을 비롯한 EU 측은 조심스럽게 그리스 디폴트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우려 속에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하락해서 끝이 났습니다. 마감가 전해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대로 모두 0.6 내지 0.7%가량 하락해서 끝이 났습니다. 안타깝지만 반등을 시도했었던 다우지수, 마디지수 18,000원을 반납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 상황으로 마디지수인 2,100을 또 한 번 내주고 말았습니다. 견조했었던 나스닥은 주간 기준 조용히 3주 연속 밀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3, 4주 만에 주간 단위로 반등하고 있는 것은 먼저 빠진 다우와 S&P 500 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쪽 보시죠. 똑같은 이슈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협상 불발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면서 미리 빠지고 말았던 유럽 증시인데요. 사실상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장중한데 2%나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종가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밑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많이 줄인 채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는 많게는 1.4%까지 하락하면서 2배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유가 보실까요? WTI가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하루 생산량을 늘리겠다. 오히려 감산은커녕 증산 얘기를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 속에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우리 장이죠.
지난주 금요일장 동시만기가 끝나고 나서도 시장은 수급이 여전히 꼬인 채 밀리고 말았는데요. 코스피는 정말 지루하게도 2050선에서 또 끝이 났습니다. 720선을 돌파했었던 코스닥도 오늘 문제인 게 스르륵 710선을 장중에 반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오늘 가격 제한폭이 확대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우려 코스닥 종목들이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D-Day입니다. 오늘부터 주식 파생 상품 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2배 확대 시행됩니다. 17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인데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점 정리해보고 유의해야 될 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 특별히 스튜디오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수님 아침 일찍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격 제한폭이 오늘부터 코넥스 시장을 제외하고 2배로 확대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아직 실감이 안 나거든요. 어떤 시기구로 시행이 될까요? 아마도 오늘 한 며칠 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너무 폭락해서 돈을 다 잃었다 뭐 이런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실감이 아마 날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특히 그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좀 한탕주의 같은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발생상품 거래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런데 아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는 상당히 아마 좀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게 역시 그 변동폭 확대가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하면서 점차 아마 적응해 나가면서 네. 배워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된다. 아마 직접 이제 한 종목, 관련 종목이 나오면 실감이 이제 그제서야 날 것 같은데, 지금 4년 만에 이 제한폭 확대 조치를 시행한다고 들었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렇고요. 네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15%를 확대한 이후에 17년 만에 확대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주식시장이 발달 안 된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1998년에 30%를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는 너무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네.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좀 덜 되는 네.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하 제한폭, 엄격한 그 제한폭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늦게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가격 제한폭을 좀 확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동안에 가격 제한폭 확대 조치가 쭉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일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6%밖에 움직이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1995년도 6%고요. 네. 그다음에 96년 11월에 8%.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금융위기 98년 3월에 네네. 12%, 12월에 15% 한 이후에 그동안에 이건 이제 코스피가 그동안에 17년 동안 계속 15% 하다가 네. 이번에 30%니까 아마 지금 네 번째로 이제 그 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뭐 15에서 30% 이렇게 2배로 확대하기는 이번에 처음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간 뭐 6에서 8, 뭐 12, 15 네. 이렇게 확대 조치를 할 때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과거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처음에 한 5, 6개월 정도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 주가가 갑자기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이제 30%니까 이틀만 계속 하한가를 빠지면은 60%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반토막 더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서 한 몇 개월은 신중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응하면서 오히려 네.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번에 그 2배로 늘리게 된 것도 그동안 최근 한국 증시가 한 3, 4년째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미국이나 영국 다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다 2배 이상 다 올라갔는데 우리만 박스권을 유지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다른 경제적 요인이 있지만은 네. 그러나 정시 제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아마 이번에 2배로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번에도 처음에 한 몇 개월은 좀 신중하겠지만은 변동성을 우려하는 해서 좀 신중하겠지만은 아마 적응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초반에는 다들 몸살이겠지만 이게 적응이 되면은 거래가 제법 늘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해외 얘기를 잠깐 하셨었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가격 제한폭이 없는 나라도 있지 일단은 않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없고요. 예. 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선진 주식시장은 다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네, 성숙한 시장.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주식시장도 상당히 성숙해 있고요. 또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이제 그야말로 좀 뭐 몰빵을 해서 한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의 의식도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그 제도 면에서는 왜냐하면 본래 이제 그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일본도 지금 각 가격 제한폭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대만, 뭐 중국이 아시아 있는데, 쪽은 다들 좀 있네요. 아시아 쪽은 왜냐하면은 금융시장이 금융 제도가 은행 중심으로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발달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자본시장, 시장 중심 금융 제도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이걸 다 먼저 이미 시장도 발달되어 왔고 또 많은 투자자들도 그 의식이 성숙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가격 제한폭을 없앰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은 홍콩을 빼고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을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도 30%까지 확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30%를 조금은 이제 시장에 적응돼 가면은 한국도 점차 가격 제한폭을 없애면서 네. 한국도 우리 자본시장 중심으로 이제 좀 금융이 발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30% 다음에 50%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은 바로 그냥 없애는 좀 쪽으로. 적응이 돼서 이제 그 많은 세월하는 내가 주식에서 그냥 깡통 기자가 됐다 해가지고 그런 그래 참 최근에 중국에서는 또 깡통 기자 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안정이 되면은 적응이 되면은 제 생각으로 가격 제한폭을 없애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는 가격 제한폭 확대를 넘어서 가격 제한폭이 없이 자율적으로 정말 그 자본시장이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처음에 적응기에 특별히 중소형주 위주로는 가격 급등락,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대개 테마주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서 많이 투자하는 신용장부가 많은 주식 같은 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주가가 실적이 없는데 많이 올랐던 것들은 공매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니까 아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에게는 공매도가 허용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그러나 좋은 점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황이 엄격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네네. 어떤 경우 손해를 보냐면 대개 이제 어느 주식이 한 3, 4일 상한가를 치잖아요. 그럼 네네. 전부 다 우르르 몰려가거든요. 네. 그러다가 상한가를 치면서 상 이렇게 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빠져나오면은 개미들만 손해를 보거든요. 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상한가가 일반 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작전 세력이라고 작전 세력들한테 오히려 이익을 더 주는 그런 유혹을 하죠. 상한가를 그렇죠. 계속 칠 거야. 들어와라.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작전들이죠. 예. 작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더 갖다 주는 꼴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30%가 됐으니까 점점 그런 현상이 좀 아마 사라질 것으로. 근데 교수님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 작전 세력이 사실 없어야 되고 하지만은 정말 마음 먹고 이거를 투기장으로 이걸 한번 시세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중소형 종목을 30% 못 끌어올리겠느냐. 똑같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네. 우리의 증권 거래소도 미국처럼 말이에요. 미국에는 굉장히 거의 준 사법권까지 주어져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작전 세력이나 투기 그런 내부자 거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바로 그냥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 정도로 엄하기 때문에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건전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 제한폭을 확대한과 동시에 증권거래 감시에 대해서
선진국처럼 그런 좀 강력한 그런 그 제도가 도입돼서 그야말로 한탕 노리는 작전 세력들이 일반 투자가들의 희생 위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작전 세력에 발을 못 붙이도록 그 제도를 강구하는 것도 이번 가격제한법 확대와 더불어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도적으로도 보강돼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대형주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을까요? 대형주도 이제 영향을 당장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 중에서도 가끔 그 실적주보다는 좀 여러 가지 뭐 테마라든지 이슈 중심으로 등락을 보였던 주식들은 좀 영향을 받겠지만은 아무래도 대형주 그러면 좀 우리가 비교적 실적 중심이니까 근데 뭐 삼성전자다 현대차 같은 등등 그런 실적 중심으로 가는 주식들은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하한폭이 커지고 심지어 선진국처럼 상하한폭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치주, 실적주, 대형주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주도하게 되죠. 오히려 정말 이번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옥석이 철저히 가려지는 그야말로 뭐 어설픈 이런 테마주들은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상하한가를 엄격히 해왔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된 루머를 정시가에 퍼뜨리면서 2, 3일 상한가를 치면서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다가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들어왔다. 정보가 없거든요.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는. 이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눈물 흘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그 내추럴 엔도텍 가짜백수 사태가 만약에 있었을 때 이 제도가 시행됐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실적이 별로 없는데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주가가 그런 그 등락을 보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상한폭이 좀 더 넓거나 그랬다면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거 아니면 폭락할 거 아니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들어가지 않겠죠. 오히려 상한폭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손해를 그러면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왜냐하면 그래서 상한폭이 넓어지면은 그야말로 기업의 그 실체가 가치가 시장에 좀 더 주목을 받고 반영되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좀 뭐 용어로는 시장의 효율성이다 그러는데 효율성이 바로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적어질 것으로 생각돼요. 적어지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아까 처음엔 조심하다가 이게 이런 거구나 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래량이 지금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요. 과거에 보면 대체로 그 폭이 늘어난 이후에 거래량이 한 2배 정도 증가한 경우가 있어요. 98년도도 그랬고 2005년 코스닥 상한폭 완화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한 몇 달은 좀 조심하겠지만 적응이 되면서 아마 거래량이 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요 정시 제도면에서 본다면 사실 뭐 그 정시량은 그 외에도 많은 경제적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시 제도만 본다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급등락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당국도 어떤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준비하고 있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일단은 그 신용잔고에 대해서 좀 그 어느 정도 좀 그 제약을 가는 너무 많이 근데 벌써 이제 증권회사에서 신용대차 비율을 좀 벌써 140% 170%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공매도에 관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는 개인은 허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하고 기관만 하니까 개인들은 그냥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그런 법이 이제 기류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한 면에서 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작전 세력들이 두 세력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그야말로 정권 뭐 감시위원회 뭐 정권 거래소 같은 데서 준사법권에 관한 권한을 줘서 미국처럼 미국 굉장히 음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바로 그냥 체포를 해요. 그런 정도를 줘서 그런 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제도를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약간의 적응기는 좀 필요하지만 가격제한법 확대 이후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은 거래량이 많게는 2배까지도 늘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증권주가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권주가 이제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결국 이것이 뭐냐면 지난 2, 3년 거의 3, 4년 됐죠. 박스권에 헤매고 있는 우리나라 정신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시를 좀 선진 정시로
요새 계속 MSCI 선진 지수 편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선진 지수를 가져가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시가 발전되면서 네. 정권주가 앞으로 주목을 받는 주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도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지금 유일하게 하나 장치가 있긴 한데 이게 단계별로 시행될 수도 있다. 그렇죠. 8%, 15%, 20%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계속 하니까 네. 그것이 상당한 안전장치. 너무 이제 그렇게 안전장치 역할을 네. 또 우리가 이제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안전장치를 도입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전성도 확보하려고 네, 이번에 그렇겠죠. 굉장히 좀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 개인분들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 반드시 네.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가격제한법 확대 시행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혹시 교수님 이것만큼은 내가 개인 투자자한테 꼭 얘기하고 싶다 있으셨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경우에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도 선진국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잘못되면 내 게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주식 투자도 결국 내 책임으로 하는 것이다. 네. 잘못돼도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이익은 내 거고 잘못된 거는 정부나 당국 탓이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결국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네네. 이런 변동폭이 넓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이 폭이 넓어질 경우에는 절대로 어느 한두 주식에 몰빵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 원칙 달걀은 한 구름 위에 담지 않는다. 네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면은 그리고 신용장고가 너무 높은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이 없는데 주가가 괜히 올라가서 공매도 위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네. 주식들 좀 피하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식이 되면 좀 더 가치주, 실적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기본적인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냥 테마를 듣고 혹은 루머를 듣고 좀 빨리 한탕을 하려고 하는 이런 네. 것보다는 좀 길게 보면서 긴 호흡으로 내 책임하에서 좀 실적 중심, 가치 중심으로 가져가는 그런 좀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기본으로 돌아가는 주식을 다시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당장 가격 제한 폭이 확대돼서 제도가 시행이 될 텐데 이번 주에 또 6월 FOMC 회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말씀 들어보죠. 이번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이번에 회의가 많아요. FOMC 회의가 있고 미국에서 그다음에 유로존 네,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일본도. 일본에는 정치 회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여러 경제 여건을 볼 때 고용지수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당장 금리를 올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워낙 지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옐렌이 지난번에 금년 중에 언젠가를 금리를 올리는 걸 시작할 거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IMF나 월뱅크에서는 아니다. 네. 내년 가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 초쯤 가야 시작하는 건 좋겠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옐렌이 금년 중에 언젠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 FOMC에서 거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거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숨을 죽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오늘 그야말로 불발된 그리스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리스한테 미안하지만 좀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안 제가 들어왔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그리스는 거의 막판 하루 이틀 전에 가서 타결을 아직 볼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서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갈 것을 전망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주목되는 건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다가 네. 엔화가 그동안에 2012년 6월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여와서 굉장히 약세를 거의 많이 됐기 때문에 70엔대 중반에 지금 125엔대까지 갔으니까 이제 충분히 되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최근에 했거든요. 네네.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일본의 정책회의에서도 그때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었잖아요. 그와 같은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좀 뭔가 시사하는 발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회의가 앞으로 주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미국 FOMC 회의 그리고 일본 BOJ 구르도아 발언의 또 다른 해석들 또 중간에 껴있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아마 환 시장이 먼저 달러 가치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가격 제한법 확대 조치에 여러분들 빠른 적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장이 이런저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상한가 제한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오정근 교수님이 특별히 아침에 출연해서 깊은 이슈 분석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는 남자 예병근 멘토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가 시행이 되죠. 그런데 자, 참 어색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20%짜리도 보일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짜리도 보일 겁니다. 굉장히 어색한 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경고들을 많이 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라. 그 다음에 집중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똑같은 악습을 답보하자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왜 집중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짜 실제로 투자하는 투자가들의 역량과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영역이 다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진짜 워렌 버핏은요, 집중해서 장기 투자를 했거든요. 그건 투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닥터둠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루비니 교수죠. 이런 분들이 보면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분산 투자해라.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그들도 장기 투자는 똑같은 공통적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차이가 뭘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걸 연구로 하는 것과 실제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이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위험 자산에 들어와서 위험 자산을 또 분산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자산을요, 여러 가지를, 부동산, 그리고 주식, 그리고 채권, 그리고 실물 투자, 그러니까 원자재 실물 투자죠.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 나누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분산 투자, 그 위험 투자 쪽에 들어와서까지 또 분산 투자를 한다. 이것은 결국 돈은 되지 않고 굉장히 힘든 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전략이다. 1년 열심히 해봤지만 별로 소득이 없다.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것도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의 대다수 특징은 집중 투자와 장기 투자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플러스 마이너스 30%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일간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제가 뽑아온 기사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넥스트 프로젝트, 그 구글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congested cities, fixing congested cities. 그러니까 혼잡한 도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스마트 시티, 결국은 이 스마트 시티는 교통 통제 제어 시스템과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카죠. 이 스마트카들이 구현됐을 때, 즉 무인 자동차들이 이런 것들이 구현됐을 때의 미래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 구글의 다음 프로젝트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스마트 그리드부터 시작해서 교통 통제 시스템, 그리고 무인 자동차, 이것들은 모두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얘기죠. 이 스마트 시티를 얘기 드린 지가 한참 됐어요. 바로 이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한 2월 달에 이 스마트 시티의 기사들을 읽어드리면서, 그것도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읽어드리면서 잡아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파주 스마트 시티 관련주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이때 파주 스마트 시티라고 잡았던 것이 뭐냐면, 자, 삼육물산입니다. 최근에까지 계속 큰 상승세를 만들어 나갔죠. 그러니까 그때 2월 달로 따지면 지금 3,000원대에서 6,000원 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0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예스24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2월 달로 따지면 한 5,000원대 있었던 게 14,000원까지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갔던 거예요. 하츠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츠도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5,000원대에서 9,000원 부분까지 급등세가 연출됐고요. 그 다음에 루보는 이건 뭐 진짜 1,000원대에서 7,000원까지 움직였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죠. 여기 이 기업들은요, 전부 다 좋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들은 전부
파주 출판단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파주 스마트 시티를 건립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올랐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관련주를 잡아들였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빨리 캐치를 해내셨으면 아마 고수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섹터 또 있어요. 이런 거 괜히 따라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 새로운 시대의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올랐다면 지금부터 그 스마트 시티를 건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교통통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스마트 카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크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최근에 이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요 많이 크게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먼저 제가 먼저 볼게요. 오늘 시간이 빠할 것 같아서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엇이 지분 추가 매입 관심. 이번 주에 이제 이 엘리엇이 과연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추가 매입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달 초에 ISS 보고서 최대 변수로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점입 가경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하고 엘리엇의 공방전이 점점 재밌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 어느 쪽에 과연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경제 일각에서는요 이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가는 국내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외국계 헤지펀드 자본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에서는요 자 삼성물산이 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서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삼성이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과연 자국기업, 애국심을 가지고 삼성물산을 응원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삼성 쪽을 응원해야 될 것인가. 아니다. 외국계 자금이라고는 하지만 소액 주주들의 어떤 가치를 대변해주는 엘리엇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 자,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것은 막연하게 애국심을 강조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는 자율시장 경쟁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원칙에서 보더라도요, 삼성물산이 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서 소액 주주들에게 조금 가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덜 생각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덜 좀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역력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엇이 그런 부분들의 맹점을 파고 들어온 것이죠. 차라리 그럼 애초부터 그런 맹점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액주들, 삼성물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해 줬더라면 이것은 당연히 그들의 손이 아닌 그렇죠. 똑같은 가격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더 좋습니다. 같은 값이면 팔이 안으로 붙는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이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싸움에서 누구의 손을 든다기보다는 삼성 측에서 다시 한번 그냥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생각입니다. 자, 이 얘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성신약도 관계가 돼 있고요, 국민연금도 관계가 돼 있고 지금 이제 KCC까지 개입이 된 상황이고 삼성물산 관계도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이 짙어지면 이 삼성물산과 일성신약 그 다음에 KCC의 주가들은 당연히 반영을 받을 수가 없겠죠. 법적 공방이 생기더라도 이 주가들은 당연히 반영을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변동폭은 커요. 그러니까
잘 조정 들어왔을 때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이 싸움은 지금 단기적 싸움은 아니에요. 중장기적 싸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이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바로 이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의 합병이 어려워지게 되면 삼성전자와 삼성 SDS의 합병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듀라든가 삼성 SDS 이것도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중국 2020년 GDP 2010년 2배로 샤오캉 사회 연다. 자, 물질적 이 샤오캉 사회가 뭐냐면 샤오캉, 예, 우리 샤오캉이라니까 그 생각납니다, 그죠? 요새 쉐쉐 이런 그 얘기하시는 분 있죠, 그죠? 그분이 광고도 나오고 칭따오 맥주 광고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물질적으로 의식주가 걱정 없는 중산층.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중국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고,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임금이 많이 높아졌다. 임금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중산층이 확대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중국 중산층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애들한테 쓰는 돈은 별로 안 아까워한다는 얘기를 먼저 드렸었죠. 그러면서 영유아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영유아 관련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중산층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 물질적으로 의식주 걱정이 없는 중산층이 된다. 자, 그러면 그들의 소비는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들 중국 중산층 소비 관련주를 지금도 주목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막강해진 자본력으로 세계 시장의 M&A 시장에 또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중국 기업의 M&A 당할 만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과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러니까 중국 중산층 소비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는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많이 올라갔던 것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보다는요, 지금 올라가지 않았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중국 산업으로부터 침해를 덜 받을 수 있는 쪽, 그것은 결국은 전자 쪽이죠. 이 전자 쪽에서도 이제 스마트카 이런 식이나, 그 다음에 전자 쪽에서 앞으로의 타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 쪽 부품주들이죠. 그러니까 완성차 쪽 보고 완성 스마트폰 쪽보다는 스마트폰 부품과 자동차 부품 쪽을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류 관련주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 의식주니까. 자, 의식주에서, 우리가 입고, 먹고, 그죠? 주택인데. 자,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자고요. 의류 쪽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먹는 거. 자, 이거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또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먹는 것 중에는 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약주 여전히 조정이 들어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에 부동산 진출을 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신전이죠, 그죠? 자, 자고 나면 급변하는 그리스 사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럽이나 미국 애들은요, 극적 타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극적 타결이 될 것이라고, 헐리우드식 극적 타결이죠. 그것이 꼭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스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그들도 결국은 그 정부 쪽에서도요, 이렇게 끝까지 버텨봤다라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을 뽑아준 그리스 국민들에게 할 얘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그리스가 결국은 버티지만 디폴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디폴트 참 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스 입장에서도 취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요인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변동성 요인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변동성이 나올 것이고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에 안개가 거칠 거예요. 자, 이번 주에 크게 두 가지 해외 글로벌 이벤트가 있죠. 하나는 지금 그리스 부분이고요. 하나는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자, 요게 내일부터 이제 또 회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동성 요인은 만들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 사태도 불확실성이 거칠 것이고 이번 FOMC 회의도 끝나고 나면 그것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결국은 불확실성이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 다 모두 측면에서 본다면 주중의 앞부분은 변동성, 뒷부분은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제가 오늘도 투자 전략 투자 제안 하나 드리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장세를 확고부동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번 주 주초에 거품이 빠지는 한 주가 예상된다. 이 얘기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 연결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 인하한 날 딱 5포인트 오른 것 빼고는 지난주 사실 내내 밀렸습니다. 수급은 거의 최악이었는데 동시만기 전후로 해서 특별히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급증했었거든요. 외도독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분석이 있는데 지난주 리뷰 먼저 들어보죠. 예, 지난주 이슈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겠죠. 첫 번째 메르스에 대한 영향, 투자 심리 위축 부분, 전반적인 여행업종이랄지 이제 유통업종이랄지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역시 1호부터 그렇게 크게 자유로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이슈가 아무래도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하였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공격적인 견제에서 정책이다라기보다는 어떤 방어적 차원에서의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시장 내 그렇게 큰 영향은 분명히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금융업종 내 일단 긍정적인 영향은 주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중국의 MSCI 이머징 국가 편입 지수에 편입되는 부분 불발되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다소간에 이제 대형주 글로벌 유동성 유입에 대한 다소간의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울러서 몇몇 가지 이슈를 좀 더 살펴본다라면 엔저 상황에 다소간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엔저가 좀 더 이상 좀 확대되긴 힘들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반사 이익, 자동차주에 대한 다소간의 좀 반등 나타났었다라는 것. 이번 주 후반이죠. 18일, 19일, 17일, 18일인가요?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역시 가장 엔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판단 내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움직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외적인 변수에 의한 시장 내 변화 부분은 뭐니 해도 환율의 변동성이다라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원화의 약세 부분, 아무래도 이제 1114원 70전 마감했다라는 것, 이 부분, 일단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환율에 다소간의 좀 부정적인 영향, 원화의 어떤 추가적인 약세 쪽으로 좀 방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 업종 종목 좀 살펴보게 되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평가가 이렇죠. 사실은 이번 1.5%로의 금리의 인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다소간 상당 부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은행 업종에 대한 강세 부분이 조금 상대적인 강세라고 해야 되겠죠. 강세 부분이 조금 좀 나타났다라는 평가가 되고요. 메르스에 대한 우려감 일단 항공 업종 그리고 여행 업종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 아울러서 유통 업종까지 좀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계속해서 간과해서는 안 됐듯 싶습니다. 계속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메르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섣불리 메르스 관련된 어떤 메르스가 이제
확산이 둔화된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뭐 여행주 그리고 급락한 항공주 추가적으로 지금 모멘텀을 노리고 들어가자라는 그런 부분은 절대 자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통상적으로 모멘텀의 어떤 그 V자 반등 국면이 아니라요. 메르스라는 어떤 그 병균, 뭐 감염 이런 부분은 서서히 찾아왔다가 서서히 지금 사그러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지금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발표가 있다 할지라도 V자 어떤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 만약에 V자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 부분은 허수임에 분명하다라는 것. 따라서 수렴을 먼저 거치고 수렴 이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슈 계속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뭐 엘리엇의 얘기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KCC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안 된다, 합병이 지연된다라면 또 이제 삼성전자랑 SDS 얘기도 서서히 지금 뭐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조정과 관련된 이슈 계속되는 어떤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 만약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좀 순탄치 않게 진행이 된다라면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 현대차 그룹의 어떤 그 기업 지배구조 조정 이슈랄지 이런 뭐 여태 SK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조정 이슈랄지 이런 부분들 그러이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부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되는 그런 이슈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대 변수는 역시 가격 잼폭 확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화장품 ODM 업체인 한국콜마 상한가 가긴 했었지만 이제는 상한가 갔다 하면 15%가 아니라 30%잖아요. 어떤 종목이 경계 대상 1호가 될는지요? 일단 뭐 지금 상한가 폭 확대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상한가가 30%로 올라가서 나의 수익률 확보가 뭐 하루 만에 30%가 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오늘 산 종목이 30% 갑자기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거꾸로 내가 상한가에 산 종목을 하한가로 직행을 하게 된다라면 하루에 60%가 거의 뭐 한 65%, 70% 가까운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셔야 돼서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그 거래량이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하루 유동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 출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유동성이 상당히 적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뭐 한 달여 정도는 계속해서 그냥 주목하시는 그냥 관찰하시는 그 정도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거꾸로 이제 그 신용 잔고가 좀 높은 종목도 유의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신용 잔고가 높다라는 종목은 거꾸로 수급상에 있어서 악화가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과 악순환의 고리를 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촉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뭐 기관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특히나 중소형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심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스컷 이제 그 한도가 있습니다. 로스컷에 무조건 터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팔게 되는 그런 상황들 결국에는 수급상에 꼬이게 되는 어떤 그 트리거 역할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했었죠? 그 ELS 낙값 부분도 역시 낙인 부분도 역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ELS 기초자산을 해서 기초자산의 어떤 그 분포가 어느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지 갑작스러운 수급 상황에 꼬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당분간 최소한 한 2,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공격적인 판단은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시장의 경험치를 확보하는 어떤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그 시간 동안은 내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여기 한 가지 좀 팁을 드려본다면요, 방어적인 차원에서 PBR이라고 하면
주가의 어떤 그 자산가치 1배수가 되겠죠. 자산가치 1배수 미만의 종목들 오히려 주가의 큰 낙폭에 있어서는 오히려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 방어적 관점에서 PBR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금리 인하 부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그리고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 그리고 뭐 이런 또 전반적인 유로존의 그리스 이슈 부분 계속 이제 그 변동성이 주 초반 많이 좀 크게 좌우가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만이 지금 이제 시장 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기대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오히려 이제 그 메르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유통업에 대한 규제 약화분,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상황들, 산업별 규제 완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통화 정책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그 부양책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렇다면 산업별로 정부의 지출을 늘리거나 정부의 이제 그 재정 정책에서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재정 정책 플러스 산업별 규제 완화 부분, 어떤 규제가 완화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게 앞으로 시장에 주로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오히려 이제 그 2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가 나타나게 되는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역시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중후반에 나타나게 될 미국의 FOMC,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일본의 BOJ 이전까지는 역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 관심 뭐니 해도 상한가폭 확대가 그 1번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FOMC 회의, 메르스에 대한 어떤 그 영향, 계속되는 어떤 시장 내 좀 눌림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 FOMC 회의가 좀 불안감 내지는 불확실성으로 계속돼서 시장에 잔존하면서 어떤 그 유동성을 좀 훼손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것. 상한폭 확대 역시 유동성의 훼손 관점에서 조금 당분간은 좀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한가폭 확대, 궁극적인 정부의 의지 내지는 정부의 내심에는 유동성 확대라는 그런 부양책의 의지가 분명히 숨어 있지만 그 확대 초반에는 분명히 유동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많이 크다라는 점 역시 염두하셔야 될 어떤 그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주 후반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대로 FOMC 회의 그리고 BOJ 회의 끝나고 그다음에 그리스 이슈가 오늘 내일이 좀 고비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능성 있다라는 것. 오히려 주 후반에 대한 어떤 그 준비 이런 부분이 주 초반에는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드려 보입니다. 당분간 안정성 위주의 투자 전략을 갖고 가시라는 말씀 계속 드려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어떤 그 부양책 부분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게 다른 어떤 모멘텀 주식을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낭패를 겪으시거나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을 오히려 그 반감시키고 오히려 좀 수익성을 안정스럽게 갖고 가는 보수적인 견지에서 시장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가격 제한법 확대 시행될 텐데 장기적으로는 거래가 늘지 몰라도 초기 구매는 다들 좀 몸을 사리면서 거래가 도리어 위축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해야 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인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죠.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513 회복 결국 무산됐거든요. 탑2,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반등의 연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급도 안 좋습니다. 코스닥도 513 일단 깨졌는데 오늘 가격 제한법 확대 시행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코스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반적인 전략 들어봅니다. 글쎄요, 오늘부터 상당히 이제 그동안 걱정되면서도 기다렸던 가격 제한폭의 변경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전주 금요일에 그 걱정될 심리적인 부분들이 하락했던 그런 지수와 종목별 하락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전저점에 대한 지지 여부, 2059포인트에 대한 저점 라인들이 점진적으로 좀 이탈이 되다 보니까
저점을 계속적으로 좀 낮추는 그런 모습들. 말씀드렸던 하방 2110포인트 부근까지, 그리고 상방은 2120포인트 부근까지의 방향성 지속적으로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피 지수 결국 이제 조정 시 121선 부근까지의 어떤 하락은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좀 받아들이시고 포트의 재평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가격 제한폭의 변경. 제가 이제 코스닥은 독이 될 수 있겠지만은 코스피 종목들은 오히려 호재성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을 좀 기고 있는 종목들 말씀해 주셨던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전차 군단의 상승세 지수의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다라고 말씀드렸던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단기 쌍바닥권에서의 급등 이후에 옆으로 기는 개걸음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삼성전자도 추세를 틀 만한 아직 변화된 그런 어떤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계단식 하락에 대한 모습들 진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 이 바닥권에서의 추세에서의 가격적 메리트가 좀 발생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지수는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에 있는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그동안 이제 큰 이유 없이 상승을 했던 개별주들의 흐름, 지난주부터 이제 차익 실현 내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많았던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상승세도 정고점이나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 상승세 일단은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하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섹터에 대한 하락이 좀 나올 때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 대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 JW 중에 제약이라든지 뭐 하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 고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번 가격 제한폭의 변경 시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급등락이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제는 대부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해서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 지수 고점과 저점에 대한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1.2%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그런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상승세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11선에 대한 지지 다행히 유지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급변동에 대한 어떤 방향성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수익중이신 종목들은 일단 정리하시고 포트를 한번 갈아 끼우시는 전략도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재료가 살아있고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다지는 종목군들, 오히려 가격 제한폭의 변경의 확대가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좋게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통신주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상승이 또 나오지는 그런 모습이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4G에서 5G 시대적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LG U+ 같은 종목들, 그리고 배당 매력이라든지 아직까지 바닥을 계속적으로 기고 있는 KT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모습, 아마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대형주들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 섹터가 뭐냐고 한다면 단연 통신주들 섹터에 좀 손에 꼽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섹터 같은 부분들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반기를 보고 매수하는 종목군들, 거꾸로 생각하면은 당연하게 하반기에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면은 분명한 어떤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은행주가 되겠죠. 이번 메르스 사태가 이제 어떤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서서히 이제 9월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초저금리 시대에서의 점진적으로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섹터, 은행 섹터들, 이번에 지수 저점이 어느 정도
120일선이라든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지수 저점이 나올 때 그때 은행 섹터들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 외에는 이제 크게 대형 섹터들 중에 매력적인 종목을 포인트로 잡는 그런 섹터들은 조금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상당히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에 좀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가격 자폭이 변경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시장이 좋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은 발생되지 않겠지만은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특성상 한번 종목에 대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가로 어떤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버리는 뭐 상승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상승시 때도 뭐 따라잡게 되는 그런 패턴의 매매가 상당히 짙은 투자 성향의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눌림목 매매나 단기성 트레이딩 잠시 접어두시고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 어떻게 되면 변화되는지 일단 일주일 동안은 이제 관망을 좀 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것도 늦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뭐 첫 주의 시장입니다. 글로벌 증시 지난주에 쉬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우리 지수도 5일선에 대한 저항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들 미리 선정하시고 원하는 가격대까지 대해서 매수하자. 일단 뭐 이것저것 종목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멈추고 종목들 집중적으로 리스크 관리 그리고 가격적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한 주의 시작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주초반 관망하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형주 가운데 통신주 그리고 은행주 정도가 볼만하다 하셨죠.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멘트와 함께했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